잠깐! 여러분, 수업 시간 준비물 챙겼죠? 선생님 지금 10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지? 뭐 필요하지? 필기노트, 필기구 꼭 챙겨오세요. 아직 안 챙겼다면 안 돼. 지금 당장 수업 시간 준비물 챙겨서 딱 앉으세요. Right now. 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1강 직업윤리와 청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양의 직업관과 서양의 직업관을 볼 거고요. 각각의 동양 사상가들이 그리고 서양 사상가들이 직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핵심 개념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동양 사상은 우리가 제일 첫 단원, 1학기 첫 단원에서 다양한 윤리학의 이론들을 배웠고 그 중에 우리는 동양 사상으로 유교와 불교와 도가를 배웠었거든요. 그 중에서 직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사상은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의 3명의 사상가들을 볼 거고 유교의 시작 누구? 유교의 메인, 유교를 창시한 사람, 바로 공자였죠. 공자의 직업관. 근데 이미 우리 이거 한번 언급한 거야.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자의 제자 인간의 본성은 선해 내면 안에 사덕을 가지고 태어나 인의예지 그걸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서 사단. 누구지? 그쵸. 맹자. 자, 그 다음에 같은 유교 사상가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았던 순자 입장에서 직업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양에서는 우리가 4명의 사상가의 관점을 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이 학자는 이미 죽음과 윤리에서도 만나봤던 학자예요. 이데아. 죽고 난 다음 이후에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 플라톤이 있죠. 플라톤이 직업과 윤리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플라톤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정리를 할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는 직업을 어떻게 보았고 신과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지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칼뱅이라는 학자의 직업에 대한 관점. 자, 그 다음 마지막 마르크스의 관점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동양의 관점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들 필기 준비되셨죠? 공책, 필기도구 혹시 아직도 안 꺼내고 있다? 멍 때리고만 있다? 자, 수업에 집중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양의 직업관. 아까 선생님이 언급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양은 결국에는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이고 공통적으로 유교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거는 사회적 분업을 강조합니다. 그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올바른 사회, 도덕적인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유교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직업관이에요. 첫 번째, 공자의 입장 정리할게요. 공자는 각자 이름에 걸맞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도덕적인 이상사회인 대동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각자 이름에 걸맞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명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정명사상. 발을 정자의 이름 명자죠. 발은 이름. 임금은 임금의 이름답게 임금의 역할 충실히 수행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신하의 이름에 걸맞게 임금을 잘 보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부모는 부모의 이름에 걸맞게 자식 사랑하고 부모의 역할 충실히 하고 자식은 자식의 이름답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낸다라는 게 군군신신 부부자자 정명사상이었죠.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겠죠. 학생이면 학생의 이름에 걸맞게 자기의 역할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의사라면 의사 이름에 걸맞게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각자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라. 이게 공자의 정명사상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2번, 자신이 맡은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대동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게 공자의 직업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이 정명사상을 계승한 공자의 제자 맹자가 있어요. 맹자는 일단 첫 번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을 해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그리고 정신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을 자, 요거 빨간 펜으로 마음을 쓴다, 정신을 쓴다 해서 노심자라고 얘기를 하고 육체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을 힘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노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노심자, 노력자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아둬야 되는 개념입니다. 노는 힘쓸 노자예요. 마음을 쓴다. 즉 정신을 쓰는 사람. 힘을 쓴다. 힘쓸 노, 육체, 내 몸을 쓰는 사람. 그래서 이 노심자는, 맹자는 대인에 해당이 되고 힘을 쓰는 사람은 소인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노심자와 노력자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죠.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 도덕적인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상적인 사회. 근데 이 둘을 구분짓는다라고 해서 정신노동을 우월하게, 육체노동을 열등하게, 우열의 관계로 본 거는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자. 그래서 노심자와 노력자, 노심자가 의미하는 것, 노력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정리해 두셔야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맹자는 공자의 정명사상을 이어받아서 특히 누구의 역할을 강조하냐면 왕의 역할을 강조해요. 그 왕의 역할을 잘하는 정치가 바로 왕도 정치죠.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를 해야 돼요. 왕이라면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도 신경을 잘 써줘야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왔지 않았어요? 도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거 뭐였죠? 지금 막 스물스물 입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 뭐? 그쵸? 항산항심이죠. 항산항심. 항상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거 또 나와요, 맹자. 여기서 말하는 항심이라는 거는 결국 항상 경제적 기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뭐가 유지될 수가 있다? 변치 않는 도덕성, 도덕적인 마음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항심이죠. 선후에 있어서 항산이 먼저 보장되어야지만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도는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항심이 더 중요하죠. 경제적인 기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맹자 입장에서는 왕은 결국 목적으로 하는 건 도덕사회야. 근데 그 도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그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왕이라면 해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선후에 있어서는 항산이 먼저지만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만 중요도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 개념을 우리 의주리종 그리고 견리사의라는 표현으로 알아둘게요. 견리사의. 자, 여기서 의, 도덕적인 옳음을 뜻합니다. 리는 경제적인 이익을 뜻해요. 도덕적인 옳음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이익은 그 뒤를 따라야 한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옳음이 더 중요하겠죠. 볼 견자예요. 이익을 본다면 생각 사자거든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옳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럼 결국 뭐가 더 중요하다? 의가 더 중요하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이라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익도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맹자가 강조하는 건 유교이기 때문에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옳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하나만 더. 3번. 이 항산 항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항산을 갖춰야지만 항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비 계급은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비 계급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즉 배고프더라도 항심할 수 있어. 즉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은 배고프면 공부 안 해. 배고프면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산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항심할 수 있다. 이 차이점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산항심, 우리 맹자 때부터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맹자의 직업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새로운 표현 노심자, 노력자 요 내용, 노심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노력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리해 두고 그다음 마지막 항산항심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개념 정리해 주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유교 사상가 순자로 가볼게요. 순자. 우리가 공자와 맹자는 1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순자는 우리 처음 들어본 사람이죠. 순자는 똑같이
유교의 공자와 맹자처럼 도덕을 강조하는 사상가야. 근데 시작점이 좀 달라요. 우리 앞에 나왔던 공자와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봤죠. 공자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에는 인이라는 게 있고, 맹자는 인의 예지라고 해서 4가지나 되는 도덕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근데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기존의 유교 학자들과는 달리 악하게 봅니다. 성악설의 관점에서 봐요. 인간의 본성은 못돼 처먹었어. 오로지 자기의 욕구만 채우려고 해. 그래서 이기적인 욕구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이기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충족시켜줄 만한 사회적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사회 혼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순자가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과 사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순자는 비록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그 악한 본성을 충분히 바꿔서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을 포기하지 말고 백성들한테 도덕적인 규범과 도덕적인 규칙 같은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좀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도덕적인 사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순자의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인간의 본성을 교화시키는 방법들이 있겠죠. 2번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 악한 본성을 착하게 만들면 돼. 악한 본성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면 되겠죠. 교화시키면 되고, 재화가 부족해. 재화가 한정되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재화의 공정한 분배.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시켜주는 뭐가 필요할까? 어떤 기준, 규범이 필요하겠죠. 순자는 그러한 규범으로서 뭐를 제시하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예를 강조합니다. 예. 예라는 규범과 기준 혹은 규칙으로 악한 인간들의 본성을 바꿔주고 부족한 재화를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순자가 얘기하는 이 사회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3번째, 도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고 재화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자와 맹자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역할 분담, 사회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순자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사회를, 그러니까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특히 순자는 그 역할 분담이 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냐면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순자는 후천적인 노력을 중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할 분담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순자는 1번 앞에 나왔던 맹자와 마찬가지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농부, 그리고 공인, 그리고 상인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사물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사물에 정통한 사람. 하나의 사물에 능통해. 예를 들어 농부는 농업일에 능통하고 공인들은 공업일에 능통하고 상인들은 상업일에 능통한 거죠. 각자 맡은 분야에 능통한 사람, 정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육체 노동을 하는 농부와 공인과 상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물에 정통하다. 자, 그리고 2번째, 통치자가 있어요. 이 통치자는
도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도에 능통한. 도덕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정통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 역할을 맡은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에 능통하다라는 거는 도덕성을 갖추고 예의와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나머지 농부와 공인과 상인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의 차이점은 농부와 공인과 상인은 하나의 사물에 정통하지만 통치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도에 능통하고 모든 사물에 능통하고 정통한 사람이 통치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꾸 선생님이 모든 사물을 강조하냐면 2020년 모의고사 때 사물에 정통하느냐, 모든 사물에 정통하느냐 이 단어 하나의 차이를 가지고 순자의 직업관이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차이점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의 사물에 능통한 사람들은 농부와 공인과 상인, 즉 몸을 쓰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물에 정통하고 도에 능통한 사람, 도에 정통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는 통치자이다. 요거 구분 지어서 꼭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앞에 나온 맹자처럼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각자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고 그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 맞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회적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라는 것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직업에 대한 관점으로 동양사상가, 이 유교의 공자, 맹자, 순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직업에 대한 관점 중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뭐였죠? 사회적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라는 거. 그리고 공자는 정명사상, 맹자는 정명사상을 이어받되 노심자, 노력자라고 해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하는 사람들을 얘기했다라는 거. 하지만 구분짓되 이 둘은 반드시 도덕사회,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고, 순자에 와서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고 그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교화시키는 방법으로 예라는 규범을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도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그럼 그 역할 분담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육체노동하는 사람과 정신노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물에 정통한 사람,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통치자로서 도에 능통하고 모든 사물에 정통한 사람이다 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서양의 직업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기하느라고. 안녕.